이용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가 모든 희망을 걸었던 외아들 이민호를 잃은 데서 비롯되었다. 민호는 1978년에 태어났는데 당시 용식은 막 26살이 되어 온화한 아내 김수진과 함께 작은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당시는 북한이 전쟁의 상처에서 회복하던 시기로 모든 것이 부족했고 사람들의 삶이 전적으로 국가의 분배에 달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용식의 어두운 삶에서 유일한 빛이며 밝은 눈과 밝은 미소를 가진 똑똑하고 재치 있는 소년입니다. 용식은 종종 아들에게 바깥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그 이야기는 국경이 닫히기 전에 운유를 떠난 사람들이 드물게 속삭이는 말로만 들었던 이야기였다. 하지만 1994년 민호가 겨우 16살이었을 때 재앙이 닥쳤다. 이는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기근이 한국을 황폐화시켰던 시기였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죽었고 용식 씨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중국 근처의 북쪽 국경 지역에서 식량을 찾기 위해 마을의 청년들과 비밀리에 합류했습니다. 어느 비오는 밤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간 수색을 한 후 용식은 이웃으로부터 민호가 국경을 넘으려다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노동수용소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그 소식은 마치 그의 심장을 찌르는 칼과 같았다. 그는 척박한 들판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헛되이 울부짖었지만 그의 울부짖음은 바람에 날려가고 그와 수진 외에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그 슬픔은 단순히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상실감이 아니라 가족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무력감이기도 합니다. 용식은 민호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그를 붙잡아둘 방법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한다. 그 다음 날 밤에 그는 종종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허한 곳을 응시하며 아들의 얼굴을 상상하며 아들이 어딘가에 아직 살아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그를 떠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고통은 그의 삶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고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되었으며 그가 젊은 시절에 겪었던 고난보다 더 깊었습니다. 이용식의 삶은 위대한 업적이나 빛나는 명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의 엄격한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노동자의 여정입니다. 그는 운율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70년 18살의 나이로 지방 비료 공장에 취직했다. 힘과 인내가 필요한 힘든 일이었지만 용식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배운 대로 일하는 것이 나라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는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고 1973년에는 3개월 연속 생산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공장 경영진으로부터 작은 배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경력에서 가장 큰 성공은 1985년 공장에서 생산팀장으로 승진했을 때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는 결혼하여 민호를 낳았고 이러한 지위는 그에게 약간의 자부심과 더불어 삶에 흔치 않은 안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자재가 부족하고 기계가 자주 고장나는 어려운 시기에 팀을 이끌었습니다. 용식은 동료들과 함께 기계를 고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헌신에 존경을 표했고 어느 공장 전체 회의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단상에 올라 칭찬을 받으며 민호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실패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기근이 닥쳤을 때 그가 일하던 공장은 원자재와 전기가 부족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용식은 일자리를 잃고 그의 가족은 빈곤에 빠진다. 그는 마을의 농산물 수집팀에 합류해야 했는데 가족을 부양하기에도 모자라는 빈약한 급여를 받는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1996년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배고픔과 지쳐 밭에 쓰러졌지만 팀에 줄 마지막 쌀 한 꾸러미를 아직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오두막에서 깨어났을 때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도 가족을 비참함에서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에 공장이 소규모로 재개장했을 때 용식 씨는 다시 일터로 불려갔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잃은 것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간 근무 중 과로로 실신했고 이후 청소 직원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는 공장 구석에 혼자 앉아 팀 리더로서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자신에 대한 실망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경력이 환경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이용식은 늘 자신의 삶에서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고자 노력한다. 그에게 있어서 성취란 직함이나 권력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는 능력입니다. 그는 팀 리더로서 자신의 생산팀을 모든 사람이 기쁨과 단합으로 일하는 공장의 모범 사례로 만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물질적 이득이 없는데도 퇴근 후에 정기적으로 소규모 회의를 열어 경험을 공유하고 동료들을 격려합니다. 어느 날 그는 팀이 일정에 뒤처지지 않도록 고장난 기계를 직접 고쳐주었는데 기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동료들의 박수갈채가 그가 받은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민호를 잃은 용식은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 작은 행동을 통해 아들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민호가 자라면 그와 함께 나무를 심겠다고 약속했던 집 뒤에 작은 정원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돌본 나무 하나하나는 아들에게 사과하는 방식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나무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원은 크지는 않았지만 그의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그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마을의 다른 아이들을 도우려고 노력하며 가능할 때마다 자신의 빈약한 음식을 나누어 주며 민호를 위해 해주지 못한 것을 메우려고 노력한다. 그가 늘 목표로 삼았던 또 다른 성취는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용식은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보기 드문 솔직함과 친절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2010년에 그의 마을이 물에 잠겼을 때 그는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이웃 가족이 소지품을 옮기도록 도왔습니다. 그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었고 아무도 그에게 메달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감사하는 눈빛이 그가 가장 소중히 간직한 것이었습니다. 용식 씨에게 있어서 그러한 업적은 책에 기록될 필요가 없다. 그가 도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 이용식이 김수진과 사랑하고 결혼하는 이야기는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동시에 회복 불가능한 균열이 가득한 이야기다. 두 사람은 1975년 용식이 23살, 수진이 막 20살이 되던 해에 만났다. 수진은 운율의 농가딸로 긴 검은 머리와 부드러운 미소를 지녔는데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순간부터 용식의 가슴이 설레었다. 그들은 1년 뒤 친척 몇 명과 결혼잔치를 위한 약간의 음식만 모인 간소한 의식으로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용식이 직접 지은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고 민호가 태어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수지는 항상 그를 뒷받침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그가 마음 편히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민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이 끝난 후 수지는 조용해지고 용식은 자신의 슬픔에 빠진다. 그들은 다투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용식은 어느 날 밤 수진이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녀를 껴안고 싶었고 그들이 여전히 서로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목에 걸렸다. 결혼 생활에 대한 그의 슬픔은 완전한 파경이 아니라 수진과의 상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무력감이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제 고통스러운 나날의 어둠 속에 가려져 먼 기억일 뿐입니다. 이용식의 재산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북한의 중앙집권적 경제체제에서 사는 평민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재산이 공개되거나
돈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는 마을에 작은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와 수지는 생애의 마지막을 보냈고 그가 직접 가꾸는 정원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동차나 고급 가구와 같은 중요한 물질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국가의 분배와 그가 직접 재배한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용식 씨 같은 사람에게 가장 큰 자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추억, 그리고 그가 충만히 살았던 나날들이었을 것이다. 이용식 씨의 아내 김수진 씨는 민호 씨가 죽은 뒤 이웃에게 마음을 터놓으며 남편의 슬픔을 토로하는 희귀한 순간을 공유했다. 마을의 슬픈 이야기처럼 전해지는 말이 있다. 용식이는 좋은 아빠였고 헌신적인 남편이었지만 민호를 잃은 자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가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매일 밤 울음을 봤어요. 그의 가장 큰 슬픔은 아들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나를 실망시켰다는 감정이었어요. 나는 그를 비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진의 말은 남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남편의 고통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없다는 자신의 무력감을 드러낸다. 72세의 이용식 선생의 인생은 짧은 기쁨과 오래 지속되는 슬픔으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책에 나오는 영웅도 아니고 세상에 알려진 인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살아온 수백만 명의 한국인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인 민호를 잃은 것이 그를 형성했고 그를 강하면서도 연약한 남자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인내와 정직의 증거였고 그의 업적은 단순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진과의 사랑과 결혼은 운명에 의해 깊은 감정이 시험받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용식은 작은